조영래 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읽을 것은요, 이제 2장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운동가 조영래의 챕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67이네요. 4.19와 5.16 그리고 대학. 4.19 자유의 기치. 4.19 학생혁명은 전 세계 학생운동사에도 중요한 선례를 남긴 정치적 승리이다. 1960년 봄 한국의 학생들이 이루어낸 정치적 승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남아 신생 국가들에게는 긴장과 흥분을 가져다 준 국제적 사건이었다. 4.19를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공화국의 근본적 가치로서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지성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문학의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많은 문인들의 창의력을 자극하여 폐허와 회색으로 상징되는 전후 문학의 어둠을 벗어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문학평론가 권영민은 한국 문학사에서 4.19가 차지하는 의미를 이렇게 요약한다. 4.19 혁명은 전쟁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기각성,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민족의 역사에 대한 신념을 다시 불러일으켜 놓고 있다. 4.19 혁명은 자유주의에 대한 거대한 열망과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비판을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정치 사회적인 측면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중대한 정신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문학의 경우에는 전후 문학이 빠져들었던 위축과 나태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의 언어를 꿈꾸던 시인도 대중의 삶에서 등을 돌렸던 작가도 모두 이 힘찬 물결 속에서 자기 영역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문학인들은 현실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자기 각성과 자기 변모를 꾀하기 시작했으며 문학의 세계가 보다 포괄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19 혁명 직후에 김수영이 쓴 시가 상징하는 자유 정신은 그 후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를 위하여 비상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가를, 푸른 하늘. 이 시가 발표된 당시에도 자유라는 화두는 불온의 상징이었다. 독재 정권을 상대로 제기하는 자유의 항변은 피 흘릴 각오 없이는 감히 품을 수조차 없는 절규다. 어째서 자유라는 단어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지 묻고 답하면서 시인은 이 땅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흘려야 할 피를 서둘러 찬미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라고 한다. 인류사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피와 땀의 역사라고 연속이라고 했던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예링의 말도 법대생들이 즐겨 인용하던 구절이다. 5.16 군사정권의 등장. 4.19 혁명이 비록 비체계적인 형태이기는 해도 민주주의를 시민적 과제로 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했다는 점은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역사적 평가이다.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조영된 반민주적 정치 체제가 4.19의 직접적인 변혁 대상이었다.
4.19 혁명의 주도 세력들은 비록 집권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되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따라서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부터 4.16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전기, 하야까지의 전기, 7.29 총선까지의 중기, 그리고 5.16 쿠데타에 의해 미완의 혁명으로 남기까지의 후기로 구분되는 연속적인 운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반민주,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시작된 4.19 혁명은 28 경협 반대 투쟁과 통일운동을 거치면서 이념적 지향을 민족적 자주와 민주주의 정착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허정 과도 정부와 장면 정권 아래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전국은 5.16 군사 쿠데타로 일거에 정리되기에 이른다.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월 혁명에 대한 외형적 존중과 실질적 부정을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다.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한 쿠데타군은 5월 20일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공포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여 이른바 혁명내각을 탄생시켰다. 혁명내각은 5월 20일 발족과 동시에 단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반혁명 인사를 구속하였다. 일반 대중에서부터 청년 학생, 사회운동가, 정치인들까지 한마디로 4.19 주대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 작업이었다. 5월 28일에는 신문, 통신사, 정비정책을 발표하여 830여 종의 언론통신사와 370여 종의 출판기관에 폐쇄령을 내리고 수많은 언론인을 체포했다. 군사정권의 입지가 어느 정도 강화된 6월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인 탄압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1961년 6월 22일 공포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혁명감찰부는 단 2주 만에 전국에서 76만 6천여 명을 체포, 투옥했다.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나자 군사정권은 자신들이 직접 통치 전면에 나서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이른바 제도 정치권의 정리였다. 군사정권은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합법을 공포한다. 지금까지의 정당, 사회단체인의 활동을 향후 6년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2,500여 명 속에는 정치인 이외에도 청년, 학생단체 및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군사정권은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발족시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에 나선다. 이렇게 해서 쿠데타 세력은 1963년 10월 마침내 민정이양의 형식으로 박정희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4.19 주도 세력에게 박정희 정권은 정당한 혁명 이념을 부정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폭력 정권에 불과했다. 그런 만큼 박정희 정권 탄생 초기부터 저항운동을 전개한 것은 필연이었다. 6.3 학생운동은 군사정권을 상대로 한 최초의 조직적인 대규모 반대투쟁이었다. 초기에는 대일 굴욕회담, 반대투쟁으로 시작했지만 서서히 박정희 정권 퇴진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렇듯 4.19와 6.3 학생운동은 우리나라 반독재 학생운동사의 원류를 형성하였다.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박정희는 자신을 일러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했지만 그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 역시 한국 역사와 한국 사회의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가 남긴 군사문화의 유산은 사회의 병영화를 초래했으며 계엄령, 위수령, 각종 특별법과 긴급조치, 삼성개헌, 유신헌법 등의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구축한 독재체제는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인권유린의 일상화를 불러왔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등에 의한
폭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은 사회 정의를 마비시켰다. 독재는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은 물론 지배 권력의 인간성마저 파탄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행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앙이 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는 당시 국민의 기대와 환영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윤보선 대통령의 소회는 오랫동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국민이 장면과 윤보선의 대립으로 얼룩진 민주당 정권의 염증을 느끼며 어느 정도 쿠데타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부의 개입을 통해 혼란으로 연속된 정치 상황이 타개되기를 희망했다. 당시 미 대사관 측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0% 정도가 쿠데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이 쿠데타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는 미국이 쿠데타에 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닌 것이었다. 학생과 지식인도 쿠데타 직후에 상당한 기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극한 대립을 보였던 당대의 실천적 지식인 장준하조차도 5.16 직후에는 사상계를 통해 남미 등재 진보적 군사정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5.16 직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6월 24일에는 서울대 내에 15개 농촌단체가 모여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 연합회를 발족시켰다. 4.19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상당수의 청년 학생들이 체제 참여적 사회 진출을 통하여 4.19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5.16은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는 당당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공화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민간인 가운데 후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의 지적 리더로 등장하는 리영애와 같은 지식인이나 독재에 항의하여 당 의장직을 떠난 정구영과 같은 원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정이양 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명문대가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왕정을 받드는 먼 나라에서 시동을 거느리며 고고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진 윤보선 후보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건강한 팔뚝으로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잘 산 나라를 세우겠다며 결연한 호소를 하던 박정희 후보의 마음이 이끌린 대학생이 적지 않았다. 절대 빈곤의 암실에 갇혀 꿈마저 회색으로 꾸던 많은 대학생들에게 가난의 탈피만큼 호소력 있는 구호는 없었다. 당당한 우익 지식인으로 정평이 있는 이상우는 서강대학교 퇴임 기념 강연에서 자신의 대학 시절 박정희는 희망의 등불이었다고 회고했다.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이들은 대체로 6.3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중 일부는 정부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용하, 김진균, 이돈명, 박경서, 이우재, 심재택 등 비참여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렇듯 6.3 학생운동을 계기로 참여파와 비참여파로 나뉜 4.19 세대는 정치적 세대로서의 집단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가난의 미학, 독재의 그늘.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절정에 달한 일련의 관주도적 빈곤퇴치 운동은 과도기에 한국에서 민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역대 선거구호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한다. 자유당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허망한 가슴을 파고든 촌철살인의 명구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을 절대 빈곤의 상태에 묶어둔 자유당의 경제 실정을 고발하면서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이 구호는 서민들의 한과 분노를 자극하여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60년 3.15 선거를 앞두고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민주당의 시국 강연에는 수십만 인파가 모여들어 공분을 함께 나누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가난에 한맺힌 국민은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혁명 공약으로 내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 경제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복음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힘과 경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서독 방문에서 일어난 일이다. 2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은 국토분단의 상태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창출해냈다. 서독의 부흥은 많은 나라에게 꿈을 선사했다. 지구상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은 값싼 노동력을 서독에 보냈다. 선진국의 노동자에게는 이미 혐오 직종이 된 광부와 간호사였다. 100대 1의 경쟁에서 뽑힌 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던 lumpen들이었다. 라인강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며 서독 방문길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은 그 풍요의 땅에 품팔이 나간 젊은 동포들을 찾았다. 마치 국력의 차이를 상징하듯 체격까지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양국 정상. 거구의 리프케 대통령 옆에선 거무튀튀한 얼굴에 깡마른 체구의 동양인은 무표정한 얼굴에 감추어진 우울을 동행한 영부인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의 기록을 재구성한 박정희 대통령이 파독 간부와 간호원을 만나는 장면을 읽다 보면 한순간 숙연한 아픔이 되살아난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 순간 한보른 탄광 강부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차츰 커지는 애국가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왕산 대목부터 목맨 소리로 변해갔고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서 이르러서 울음소리가 가사를 대신해버렸다. 대통령 부부 300여 명의 우리 광부와 50여 명의 우리 간호사 모두가 고개를 받고 어깨를 들먹였다. 대통령의 준비된 연설은 여기서 몇 구절 더 나가지 못했다. 이 구석 저 구석의 흐느낌이 통곡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박정희는 연설 원고를 옆으로 밀쳐버렸다. 광원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가족이나 고향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알지만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본인도 울어버렸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광부들에게 파고다 담배 500갑을 선물로 나눠주고 돌아갈 차에 올랐다. 차 속에서 흐른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박정희를 보고 곁에 앉은 리프케 서독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1964년 12월 10일 서독 루르 탄광지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2003년 9월 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쳐라 라는 제목의 논설 주간의 칼럼에 인용된 내용이다. 글 속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적개심이 솟구쳐 정작 빈곤이 무엇인지 모르는 배부른 자들의 한심한 집단 행동을 힐난하는 훈시가 담겨있다. 이러한 감상적인 글을 바로 그 시점에 쓴 필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글을 읽고 자연히 절대 빈곤의 과거를 반추하게 되는 그 시절 사람들은 새삼 가슴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버지 세대를 소급하여 이해하려는 한 어린 법대생은 아버지 세대의 가난을 이렇게 추측한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쌀밥을 꼭 흰 쌀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 팝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인민을 선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모의 여배우가 분식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다.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강건우, 쌀에 대한 단상, 2001년 6월 기말보고서에서 그는 40년 전 이 땅에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평가한다. 쌀밥에 고등어 한 마리면 부러울 것이 없었던 시절, 나일론의 끈질김에 반해 좋다는 말을 나일론으로 대신하던 시절, 연탄 2장, 보리쌀 한 되를 팔아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던 그 시절, 대학의 의미는 남달랐다. 교육 자체가 특혜였던 이 시절인 만큼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부모의 능력만으로도 갈 수 없었던 곳이 대학이었다. 대학 자체가 드물었던 때인지라 대학의 의미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없는 살림에 소를 팔고 논을 팔아야 보낼 수 있었던 대학. 그래서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으로 불렸던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 학생들의 어깨는 무거웠다. 내 나라, 내 국민, 내 부모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은 대학생들을 끊임없는 고뇌로 몰아넣었다. 고학 대학생의 원형.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의 다수가 고학생이었다. 최소한 잠자리가 확보된 서울의 대학생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4년간 학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뾰족한 대책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용래의 동급생 임도빈의 에피소드는 당시 학생 누군가에게나 익숙한 공통의 삶의 조건이었다. 서울법대 합격이라는 잔치 분위기를 타고 어렵사리 입학금은 마련하여 첫 번째 등록을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 그러나 다음 일이 막막하였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등록금은 마련되지 않았다. 2차례에 걸쳐 학교가 배려해준 추가 등록 기간도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변통할 가망이 없었다. 고작 국리에낸 방안이 휴학을 하고 군대라도 먼저 다녀오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리 없는 그는 막연히 세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근거 희박한 낙관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임도빈은 조용래에게 자원 입대할 뜻을 전한다. 잠자코 듣고 있던 조용래는 섣불리 휴학계를 제출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다. 조용래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며칠 후에 조용래는 임도빈을 찾아 주머니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내주었다. 임도빈, 이름 석자가 적힌 학생증이었다. 놀란 도빈에게 학장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는 것이 조용래의 자초지종 해명이 전부였다. 자신의 글은 전혀 남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글쓰기와 말하기를 도와준 시대의 의인이 있었다. 황인철 변호사. 그 또한 이 나라 민권운동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다. 무죄다 라는 말 한마디. 황인철이 죽고 난 후에 지인들이 그와 맺은 인연과 추억을 엮어 무덤에 바친 책이다. 황인철 또한 가난을 딛고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70년 창간된 문학가지성이 재정난을 겪는 것을 보고 오랜 세월에 걸쳐 묵묵히 뒷바라지만 해주다 떠난 그는 가난한 집안의 꿈을 안고 가족의 대표 선수로 상경한 수많은 고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 소설가 홍송원이 기록한 율사친구 황인철의 가난의 역사는 이러하다. 온 국민이 가난했던 그 시절, 가난은 지금처럼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 국민학교 평교사를 아버지로 둔 율사는 구남매 장남으로 아름다운 가난을 살았다. 여름방학에 집에 내려가면 집 안에 러닝셔츠가 한 장뿐이야. 그래서 외출할 때만 아버지와 내가 그 옷을 번갈아 입곤 했지. 이 고백은 그가 아마 대학생이 된 무렵의 일인 듯하다. 실제로 그는 대학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다. 온 집안의 경제적 희생 속에 자신만이 버젓하게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귀향은 그에게 기대했던 온 집안의 희망을 한꺼번에 꺾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참담한 기분으로 쫓기듯이 서울로 올라왔고 이윽고는 집안의 희망대로 사법고시 합격의 영광을 얻게 이른다. 가난은 그러나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아서 판사가 된 후에도 끈덕지게 이어졌다. 그토록 사랑했던 법복을 벗은 것도 가난의 끈덕진 공격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도빈이나 황인철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비슷한 연배의 곽광수 또한 가난의 노랫가락을 부르며 살았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곽광수의 중고등학교 시절 꿈은 장차 위대한 작가가 되어 노벨문학상을 타는 것이었다. 자신의 한탄대로 시도 소설도 쓰지 못하고 남의 작품을 따라 읽기 바쁜, 그러면서도 지적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어쩌면 작가보다 더욱 힘든 어정쩡한 직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도 항상 가난한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강박 속에 살았다. 내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난의 이미지에 어떤 지성적 후광마저 있었다.
가나는 내 어린 시절의 한 원형이다. 밑에 주석이 곽강수 산문집 가난과 사랑의 상실을 찾아 70부터 80년대식 16쪽. 노벨상을 타자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글을 써야 하고 그런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또한 그 언어에 의해 선출된 문학이 가장 걸출한 언어가 프랑스어다. 위대한 노벨상 수상 작가의 꿈은 기실 바로 위대한 인류의 정신적 지도자의 꿈과 다른 게 아니었다. 같은 책 260부터 261쪽. 인용문에는 그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밝혀져 있다. 어쨌든 곽광수가 말한 원형적 가난은 당시 많은 작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배양한 양식이기도 했다. 1969년 신동아에 연재된 박경수의 자전적 소설 동토는 가난의 바이블처럼 읽히며 궁핍을 일용의 양식으로 삼던 많은 시골 청년들의 혼을 빼앗았다. 어느 평자의 말대로 가난 속에서 입지, 부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철저한 냉소와 시니시즘이 우수한 빈자의 오만과 나르시시즘을 절절하게 토했기 때문이다. 많은 가난한 젊은이들이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영달이 함께 보장된다는 판검사의 꿈을 쫓아 시험 공부에 매달린다. 그러나 실상 꿈을 이루고 보면 법조인이라는 게 엄청난 부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 면기남부라는 말이 있다. 언제부턴가 법조계 내려오는 사자성어 격언이다. 법률가로서 이룰 수 있는 물질적 성공은 한계가 빤히 보인다. 명기남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변하지만 부유해지긴 어렵다. 밑에 설명이 나올 줄 알고 읽었는데요. 없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웬만큼 노력하면 어느 정도 먹고는 살지만 부자가 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어쨌든 오로지 머리 하나만 믿고 적수공권으로 뛰어든 가난한 청년이라도 일단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 대체로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여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이룬 만큼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는 비판 또한 통념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들 대학생의 가난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과 여유의 뒷받침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태일의 예를 보자. 나에게는 왜 대학생 친구 하나 없나? 성실, 근면, 남다른 향학열, 상당한 지적 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재력이 없으면 대학생이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 다시 말하면 자기 한 몸만 추스려도 나머지 가족은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여유가 있어야만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궁벽한 여건에서 자란 시골 청년 중에는 이 땅의 가난이 너무나 지겨운 나머지 낯선 땅에 살림터를 내린 사람도 적지 않다. 양의 나라 뉴질랜드에서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사는 윤홍기도 가난을 먹고 자란 세대의 한 사람이다. 일찍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문화와 생활을 연구한 문화 에세이 마오리 마음 마오리 땅을 편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뉴질랜드 제1대학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그는 비행기 아래로 처음 뉴질랜드 땅을 대면했을 때의 감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지천으로 퍼진 진짜 녹색의 천 위로 날토의 쌀알들이 꼬물거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떼들이었다. 녹색은 논, 흰색은 백미. 그것이 쌀의 땅에서 자란 문화적 편견의 원천이었다. 그가 학문적 성과로 내지 못한 한국인의 편견과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쌀 한 토를 목숨처럼 여기던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내 손에 들린 건 어머니가 두고 가신 무명배 한 토막, 손수 짜서 남기신 추억 한 토막. 밑에 각주입니다. 무명배 한 토막, 윤홍기의 첫 시집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쪽. 쌀 한 톨, 무명배 한 토막의 추억이 어찌 그만의 몫이랴. 그 시대를 산 한국인 치고 쌀밥이나
쌀밥 종교를 신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아무리 반찬이 풍성해도 밥에만 손이 가는 세대가 있다. 반찬이란 사치, 오로지 흰 쌀밥으로 좋겠다. 모든 반찬은 밥을 넘기기 위한 보조물에 불과했다. 시인 고은의 추억도 결코 자랑스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경남 통영군 미륵도의 용화사에서 효봉 스님의 시봉 노릇을 하던 일초, 고은은 조리로 쌀을 씻다 무심결에 쌀 몇 토를 흘린다. 이를 본 효봉은 제석천이 운다면서 대성통곡한다. 직접 대놓고 야단치는 대신 곡을 함으로써 더욱 크게 제자를 꾸짖었다고 한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아마도 우리는 고향을 그리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른다. 이문열의 실향기처럼 가난,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슬한 고향처럼 이제는 사라져버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시대의 가난, 그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숙명이기도 했다. 4.19와 5.16은 2인 삼각? 근자의 4.19와 5.16은 2인 삼각이라는 주장이 4.19 세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문학평론가 김병익의 발언으로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4.19와 5.16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한다. 자유민주주의란 4.19 정신과 달리 5.16 쿠데타는 정치사적으로나 정신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압도하지만 근대적 경제체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점은 특별만하다. 민주주의나 자유의 물적 토대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경제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 이 두 가지 화두가 60년대 한국을 2인 삼각으로 이끌어온 것이다. 둘 사이가 제휴하거나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견제하고 길항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현대사가 시작한 것이다. 각주입니다. 방금 글은 최원식, 임규찬 역금, 4월혁명가 한국문학.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5.16 초기의 군사정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오해라는 강력한 반대 의견도 있다. 5.16 군사 쿠데타와 그 주도 세력이 내세운 이념, 그리고 군정의 실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5.16 당시엔 어떠했던가? 물론 군사정권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은 일부 학생운동 그룹에게는 군부의 실체가 직감으로 와 닿았겠지만 일반 학생들로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눈이 있을 리 없었다. 다만 과거의 혁신 세력이나 청년운동가, 일부 문의이나 사상가들 중에 덜어는 직관으로 사태 본질을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5.16을 두고 한때는 소수 청년 장교들의 애국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의 소산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실의 왜곡이다. 5.16은 건국 이후 국내 최대의 파워 엘리트 집단으로 등장한 군부의 지속적인 정권 탈취 시도의 결과였다. 쿠데타 직후 발표된 군사혁명위원회 성명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과 경제력을 갖춘 강력한 반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를 추진한 방식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들의 이상은 부국강병과 단일한 가치로 무장한 병영국가였을 뿐 결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민주국가가 아니었다. 이러한 쿠데타 주체들의 청사진은 시대적 한계와 신분상의 한계, 둘 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고 2차 대전 시기에 병영국가적 총동원 체제가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1940년대 만주와 한반도의 경제성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연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전시경제체제의 외형적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이러한 통계 숫자는 일본의 군사교육을 받았거나 일본군 출신 선배 장교로부터 교육받은 후배 장교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황국 신민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국민교육은
통합된 국민을 국가 경영의 핵심으로 믿는 집단적 사고를 배양했을 것이다.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정희의 평소 언행은 제국주의적 상징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자주 비교한 사실에서 박정희의 군국주의적 지도자관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1969년에 삼성개헌 무렵부터 1972년 10월 유신을 거쳐 1979년 박정권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전시 총동원 국가 그 자체였다. 노동운동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탄압받았고 계엄령과 휴일용은 일상사가 되었다. 이러한 강권 정치를 통해 얻어낸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70년대 말에 100억 불 수출과 양곡 100만 섬 생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했다. 국민교육 헌장, 국기에 대한 맹세, 새마을운동은 일본의 황국심이나 못지않게 한국을 하나의 가치로 무장시킨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영국가적 전시, 총동원 정책의 실시는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을 가져왔고 이러한 부작용과 모순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헌법과 5.16 1962년 12월 26일 제정된 지 14년 만에 5번째로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었다. 국민 주권을 선언한 헌법 개정의 취지에 걸맞은 외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투표라는 수단이 동원되었다. 새 헌법은 전문에 4.19를 의거로 5.16을 혁명으로 각각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임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독립의 성격을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존 애덤스는 혁명이란 가장 쉬운 말로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제도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의 주인이 국왕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자각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듯이 혁명은 기존의 보편적 관념과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다. 나라의 정치적 이상과 가치를 선언한 헌법 전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삽입한 5.16, 과연 국민의 어떤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일까? 그러나 후세 헌정사는 그들의 방자한 기록을 오래도록 지켜주지 않았다. 1980년 광주의 비위에 새로 군림한 신군부는 군사독재의 원조인 5.16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또한 선배 군인들의 업적을 그대로 계승할 절실한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군사독재의 상징이던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행복추구권이라는 달콤한 언어로 포장한 새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5.16이라는 역사적 부채의 성격을 혁명이라고 고집할 명분도 현실적인 실익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5.16과 이념적으로 대척관계에 서 있는 4.19를 숙모할 여유나 이유도 없었다. 그리하여 1980년 10월 27일자로 공포된 제8차 개정헌법 전문은 4.19와 5.16을 동시에 삭제하고 무색 중립적인 문구로 대체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화의 여정을 타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9번째 헌법 개정이 뒤따랐다. 사실상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달라진 1988년 개정헌법의 전문에 4.19는 불의에 한관 민주 이념으로 부활하여 여전히 역사의 정면에 좌정하였지만 5.16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5.16 군사 쿠데타는 적어도 민주헌정의 역사에서
상기하기조차 치욕스러운 역사의 일탈로 평가될 뿐이다. 법대생 조영래, 서울대 수석 입학. 허명이 실명을 능가하는 사람은 단명한다. 이른바 잘나가는 사람에게 이만큼 경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대학의 수석 입학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엄청나다. 그러나 그만큼 부담도 크다. 한국인이 일생 동안 치르는 수많은 시험들 중 자신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시험이 대한민국 입학시험이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서울대학교가 주도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은 올림픽이나 음악회 국제 콩쿠르를 능가하는 무게를 지닌다. 그러기에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사람은 평생토록 큰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는 그의 일상을 옥죄기도 한다. 단지 입학 후에도 최고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부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에도 다음 단계의 성취를 이어가야만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성취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기도 하다. 이 땅에 제도교육이 정착되면서 공부를 잘해야만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거의 민간신앙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69년 1월 31일 서울의 모든 일간지는 서울대학교 신입생 명단을 실은 호해를 발간하였다. 당시의 관행이었다. 2305명의 이름이 인쇄된 한 장짜리 신문은 한 해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전체 수석자 조용래 이름이 특호 활자로 적혀 있었다. 일시적으로 친구 집에서 기숙하는 가정교사 고학생이라는 기사가 극적인 효과를 더해주었다. 영래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기는 했지만 학교 선생들이 수석 입학을 기대하는 드러난 예비 후보자 군에 들어있지 않았다. 수학 성적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당시의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석은 이공계열 수험생의 몫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울대학교 상위학과의 커트라인이 평균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였고 이렇게 낮은 점수의 원흉은 수학 과목이었다. 해마다 수학은 이른바 예상 문제가 적중한 적이 없었다. 심도 있는 사고력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단기 수련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쨌든 조영래는 수학을 포함한 5과목 합산해서 큰 점수 차이로 수석 입학한다. 500점 만점에 422점. 사상 최고 점수라는 비공식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실로 엄청나게 높은 점수였던 것이다. 가장 벽이 높았던 법과대학과 상과대학의 커트라인이 320점 내외였다. 졸업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서울대 입학시키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전국의 인문고교들이 입시에 대비해 치르는 모의시험의 난이도도 이 점수를 표준으로 삼고 있었다. 경이적인 성적에 힘입어 조영래는 일약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한 시대를 누린 조영래의 신화가 이 일을 계기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영래라는 인물을 막연한 동경과 구체적인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뜻밖에도 그가 고등학교 시절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정학을 당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영래 신화는 풍성한 격가지를 치기도 했다. 함께 입학시험을 치른 동급생의 회고다. 높은 수학 점수 덕분에 그는 2천여 명 중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당시 수학 문제는 어떤 과에서도 지급하지 못할 기막힌 문제가 나왔다. 기계적으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마냥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당시 수학교육계에 난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과 기준에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김철, 유기청 교수와 나의 친구들. 유기청 교수 기념사회 폐간행, 영원한 스승 유기천, 지약사. 각주입니다. 외촌동 법대생.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영래는 출신이나 소속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법과대학 저학년 기간 동안 조영래의 활동 무대는 넓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부지런히 구름다리를 건너 물리대 교정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면 물리대 군에 있던 중앙도서관의 도서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뿐만 아니라 틈틈이 버스를 타고 상과대학을 찾기도 했다. 부지런히 묻고 듣고 함으로써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지적 자양분을 채워넣기에 바빴다. 조용래는 오로지 육법전서를 성전으로 삼다시피 하면서 지극히 추상적인 법리 해석에 과대한 비중을 두는 법학교육에 전혀 지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교과 과정의 법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사회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려는 지적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현상에 대한 도식적 판단만을 암기하다시피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모임에서 거론되는 주제는 대체로 법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었다. 수많은 학생 주도 세미나가 열렸는데 주제의 심각성과 다루는 영역의 광범위함에 비하면 자발적인 학생 필자나 토론자의 논리에는 늘 다소간의 비약이 있었다. 그러나 동기의 진지성이나 열정은 전례 없는 것이었다. 외촌동 사람들 중에서도 두드러졌던 작은 두목 조용래는 담배는 피우나 술은 하지 않았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대학 노트를 쭉 찢어서 코를 풀었다. 김철의 유기청 교수와 나의 친구들 208쪽 1학년 과정은 수석 입학자의 이미지에 걸맞게 찬란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우수하게 마쳤다. 그러나 상급반에 오를수록 성적이 떨어졌다. 이미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조영래는 출석률이 극히 저조했다. 2차례 근심과 정학을 당했고 시험 기간에만 최소한의 집중으로 답안지를 채우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그저 그런 성적으로 4년 후에 졸업하게 된다. 동급생의 눈에 비친 조영래는 전형적인 모범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형사법학계, 민사법학회 같은 엘리트 학회를 외면하고 당시 대학 행정가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한 사회법 및 노동법학계에 가입했다. 5.16에 의해 헌정질서가 중단되고 약속된 군정의 완전 철폐는 사실상 군복 벗은 대통령의 출현으로 입헌주의가 아득한 시절이어서 대학생 수준에서의 헌법학회나 공법학회는 아예 없었다. 당시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법대생들의 고민은 장래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일단 사법시험을 염두에 두지만 1년에 고작해야 1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은 현실적인 목표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난점이 많았다. 우선 재학 중에 합격하지 못하면 당장 병역의 의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법률가를 지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적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입영을 연기하곤 했다. 어떤 수험생은 우편으로 날아온 입영영장을 마치 무슨 상품 광고나 대하듯 깡그리 무시하기도 했다.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수험준비 기간 중에 입영기피 사실은 불문에 붙여지는 것이 관례였다.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에게 영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병역을 기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자신도 물론 이런 식의 은밀한 병역 기피 전과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명백한 법 위반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만큼 그동안에 쫓기던 여건과 절박한 심리적 상황이 화려한 성공담의 격가지로 활용되기조차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따지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갈등이 사회의식에 눈뜬 법학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법조계라는 제도권에 몸을 담아 정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약했던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당시 법대 군에 있던 작은 정의의 종 아래 새겨진 경문이다. 부산 피난 시절 궁벽한 동네에 자리 잡은 전시연합대학의 작은 목조 건물 하나를 임시교사로 얻은 서울법대는 현관 앞에 격에 어울리지 않게 철제 아치를 세우고 그 위에 용접공의 손을 빌려 창공을 향해 이 문구를 박았다. 마치 하늘을 향해 올려보내는 간절한 기도문처럼 피난 시절 법대생들에게 이 문구는 비장한 구국의 각오와
새 세상에 대한 기대가 복합된 실로 성스러운 주문이었다. 서울수복과 함께 동숭동 캠퍼스로 동반상경한 이 문구는 4.19와 5.16을 겪으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의 귀결점이 정의일 거라고 믿는 법학도들에게 여전히 성스러운 언어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자랑스러운 법과 대학의 교육 경무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생경한 공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유린당하는 현실 앞에서 허망한 자조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일상사에서 목격되는 불의와 부조리를 거대한 정의를 방패로 내세워 회피하는 논리와 의식의 조작에 냉소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판검사라는 가장 전통적인 법조인의 길을 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학생은 우선 가족의 기대를 배신해야만 했다. 판검사로 입신하는 것은 모든 부모 친지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다른 가족의 희생 아래 법대에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입학과 동시에 그들은 전 국민의 기대 속에 이미 예비 법조인의 명단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매년 신문에 보도되는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의 안타까움과 동정을 받아야만 했다. 상황이 이럴진데 이들이 법조계 이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실로 남다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판사 또는 검사,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변호사란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펴려는 생각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은 일도일령으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천지를 흔들 때도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며 다락방에서 묵묵히 병서를 읽었다는 나폴레옹의 이야기에서 위안과 정당한 변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신이 매달리는 율법전서 속에 언젠가는 세상을 움직일 경세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어야 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애써 다른 가치관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무장을 게을리 말아야 했다. 그러나 이렇듯 유치한 수준의 의식의 조작을 할 수 없었던 보다 양심적인 청년이나 세상의 폭과 깊이를 알게 된 성숙한 학생들은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에 따라 졸업 후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사법시험을 치러서 판검사가 되는 것은 원천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정권에 자신을 의탁한다는 비굴함의 다름 아니었고 바로 이 점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통해 정부 관료가 되거나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의 길로 나선 학생들도 덜어 있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꽁 대신 닭이라는 차선의 선택으로 가족들에게 적어도 국가고시를 통해 정부 관리가 되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도 저도 아닌 학생들, 어느 쪽에도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던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이들은 지성과 낭만의 장이라는 대학에 대한 막연한 관념에 몸을 의탁하고 특별한 의식 없이 다소 방만한 대학생활을 보냈다. 여건이 특히 나쁜 학생들도 있었다. 절대적 가난 속에 있었던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던 학생들은 보다 원천적인 물음은 접어두고 은행, 기업 등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택하기도 했다. 지방 출신 학생들은 많은 경우 집안의 대표 손수로 발탁되었기에 자신의 진로에 전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쉽지 않은 결정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렇듯 사법시험은 법대 학생들이 에게 일상적 경직을 강요하는 속박이었다. 무엇보다도 장시간에 걸쳐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사법시험의 준비 과정이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폭넓은 독서를 통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여유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영희와 김철의 회고에서 당시 비고시파 법대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내가 고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 장래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법대에 다니던 친척형이 1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법대에 가도 고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고시를 위해 대학 생활을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사회과학의 각 분야를 공부하고자 한 것은 우선 기초 지식을 넓히자는 데 있었다. 단순히 학문적 소양을 넓히는 것보다 세상을 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영희, 우리 시대의 삶과 나의 생각, 시대가 던진 질문들 속에 라는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철의 회고는 비고시파 학생들의 눈에 비친 고시파의 모습을 전한다. 점차로 밝혀진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법과대학 정규 교과목의 내용과 막상 당사자인 학생들의 열렬한 관심의 직접적인 대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일찍부터 아무 회의 없이 정규 교과목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국가고시를 위한 대장정에 나선 용사들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 내부의 일종의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표현하지 않았으나 일찍 입신양명의 뜻을 두기보다 조숙하게도 냉소주의를 익힌 사람들, 주지주의적 경향에 강한 사람들이 안착하기에는 정규 교육 과목은 형식주의의 특성상 협소했고 그들의 지적 욕구는 뜨거웠고 그들의 실천 이성은 무엇인가 행동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법과대학의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움직이는 내촌동 사람과 정기 커리큘럼 밖에서 움직이는 외촌동 사람이 생겨났다. 조용래를 영웅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법대생으로서의 정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정작 받아야 할 응분의 경의를 받지 못하고 따지고 보면 주변부 법률가에 불과한 그에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현실이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 법조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천적 정당성이 결여된 절대 권력의 전행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비판 앞에서는 할 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한다. 영래는 대학 입학 이후로는 전형적인 법대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고교 동기들과는 일상적인 교류가 소원했다. 경기고 동문들은 바로 이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특히 그들은 조용래가 정통 법조인의 길을 택했던 많은 동문 모범생들을 포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수레한다. 3학년 때 조용래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으나 경기고 동문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경기고 출신으로서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고 한다. 경기고는 한때 전체 서울법대생의 40% 이상을 점하기도 한 초명문 고등학교였다. 법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300명에서 160명으로 줄어든 1961년 이후로도 매년 40-50명의 법대 신입생을 배출하는 최대 그룹이었다. 경기고 출신의 법대 동문 모임은 천하제일 서울법대생 중에서도 진짜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일법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었다. 경성제일 고등보통학교라는 일제시대의 교명을 기꺼이 승계한 것이다. 경기고 동문의 자부심에 찬 결속과 굴림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 출신 학생들의 소외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법과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는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한 경기고 출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학교 출신들의 연합 양상을 띠게 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조용래 사후에 경기고 동문이지만 물리대 출신인 손학규가 조용래 추모기금을 제안했을 때 경기고 출신 법대 동문들은 거의 냉소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운동권 사람들이 주도한 연결식에 참석한 일법회 동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영내 시신을 운동권의 주도 아래 낯선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묻는다는 것도 경기고 출신 법대 동문의 주류 정서와는 크게 거리가 있었다. 어쨌든 이들은 졸업 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직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심리적 여유가 생기자 전형적인 정통의 길과는 다른 경로를 걸어 성공한 사람까지 개인적 친소관계를 떠나서 경기고 출신이라는 자부심 아래 거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동료의식을 보이기도 한다. 1986년 봄 인천역에서 일어난 5.3 소요 사태의 배후 주동자로 김문수가 지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검사가 고교 대학 동기생인 정진규인 것을 알고 영래 자신은 변호인 역할을 사양하고
고려대학교 출신 이상수에게 대신 사건을 맡아줄 것을 부탁한다. 제도권에 있는 동기생의 입장을 배려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음은 물론이다. 김문수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8년 징역이 구형되었고 당시의 공식에 따르면 4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당시 공안사건에 통용되던 불문율 가운데 하나가 검사의 구형량의 절반을 법관이 선고용으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영래는 인정에 치우쳐 무리를 한 정 검사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때문에 김문수는 후일의 변신과 활동에 결정적인 장애를 입지 않았고 그 이후로 김문수와 정진규도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서울법대 졸업생 사이에서도 이따금씩 터무니없는 패거리 의식이 발동하여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일탈의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은 다른 어느 집단의 경우나 그다지 다를 바 없다. 따지고 보면 경기고 출신의 유별난 모교사랑, 동문사랑을 특별히 비난할 이유는 없다. 동질성을 갖춘 집단 내부인끼리 단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자신들의 결속이 다른 집단에 대한 배제의식으로 표출될 위험이다. 소수자의 단합이 아름다운 유대와 결속이라면 다수자의 단합은 그 자체가 사회적 횡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용래가 일반인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가 소위 KS마크의 소유자, 경기고 서울대 법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KS마크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KS마크 소유자와는 다른 존재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교수들의 조용래 사랑. 1975년 서울대학교가 종합화되어 간악 캠퍼스로 이전하기 이전인 동숭동 시절에는 법과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었다. 법학 이외에도 경제학, 재정학, 정치학, 심지어는 체육 과목의 교수도 있었다. 캠퍼스마다 하나의 독립된 교육단위로서 전공 이외에도 일정한 교양 과목 교수를 갖추어야 할 필요도 있었으려니와 법학과와 행정학과 두 개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또한 일본의 동경대학 법학부 안에 법학과와 정치학과가 있었던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학과의 커리큘럼은 행정부와 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짜여 있었다. 이들 비법학 담당 교수들은 법학의 기초가 되는 지적 소양을 배양하는 데 조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일찍 법규범의 세계에 갇혀 사고가 경직되는 위험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학 담당 교수로 임원택이 있었다. 그 역시 일제시대에 경기고의 전신인 제1고고와 동경제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강한 엘리트 의식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유연했다. 동경제대를 다니다가 학병으로 징용되었지만 다행히도 일본 본토에 배속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이 패망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일제 말기 지식인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전한다. 6.25 전쟁 중에는 공군에 입대하여 소령으로 제대했다고 한다. 임원택 교수의 장점은 한 채 구김살 없는 실로 솔직한 품성이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수많은 졸업생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을 들라면 단연 조용래라고 말한다. 조용래 연결식에서 왜 먼저 갔는가? 라고 통곡하며 조사를 한 그는 일본 유학 시절 당시 많은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익 사상의 매력을 느끼고 한동안 막시즘에 경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곧 마르크스 경제학의 모순과 허구를 깨쳤고 이를 져서 제2자본론을 통해 세상에 내놓는다. 임원택 교수는 선량한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용래가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다면서 요즘 학생들 중에는 조용래 같은 제목이 없다며 아쉬워한다. 그가 살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한다. 임원택 교수의 제자가 전하는 다음 같은 증언도 있다. 1967년의 일이었다. 학생들이 한창 교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함성을 지를 즈음 강의실에 들어선 그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왜 너희들은 데모를 왔느냐고 물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는 학생들을 앞에 두고 임원택 교수는 두 눈을 감은 채 한동안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침묵의 상념을 강요한 그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보자기를 끌러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정작 이몬택 교수 자신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제도의 운용을 통해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품은 법학도라면 응당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키워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는 적절한 행동으로 소신을 표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기도 했다. 이몬택 교수는 조용래가 수재이긴 이전에 용기와 행동력을 갖춘 지도자감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이몬택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조용래가 고마운 학생이며 은인도 된다고 말했다. 언젠가 일부 학생들이 특정 교수 몇 사람을 학교에서 축출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몬택 교수도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도무지 강의 내용을 알아먹을 수 없는 실력 없는 교수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조용래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인민재판식의 교수 축출 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성인 학생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끝까지 저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서울법대에서는 적어도 특정 교수를 축출하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사라졌다.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 임원택 교수는 만년에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이 경기고 선배였기 때문에 조용래가 비하고 나선 거라면서 허허 웃었다. 법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희천 교수는 조용래에 대해 특히나 관대한 태도를 보인 스승이다. 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후일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주저없이 비판하고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여 푸에르토리코라는 외진 섬으로 망명길을 오른 그였지만 유기춘 교수의 총장 학장 시절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이 사실이 뜻밖의 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는 무엇보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틈만 나면 강조했다. 평양 출신으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그는 당시 학생운동의 뒤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획책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유기춘 교수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은 학문의 연마라는 학원의 본질적 가치와 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학문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과 성과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학장 시절 유기춘 교수는 여러 차례 데모로 징계 대상에 오른 학생들 중에 조용래가 끼어있는 것을 내심 불쾌하게 생각했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썼다. 심지어는 대학원 시절에 외국 유학의 길을 주선하기도 했다. 학적부의 기록이 이러한 편애에 가까운 배려를 뒷받침해준다. 1965년 5월 20일자로 영래는 3개월 근신 처분을 받았다. 1학년 학생으로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 철 모르는 1학년 학생으로 선배들의 꿰매 빠졌다는 것이 가벼운 처벌의 대외적 이유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듯 이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수석 입학자의 프리미엄이라고 말했다. 조용래에 대한 유기천 학장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고 누구도 그 프리미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친구 임도빈의 등록금을 학장에게 부탁하여 마련했다는 에피소드는 수석 입학자 조용래에게 보냈던 선생들의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주는 수많은 실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99쪽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법대의 학생운동 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책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